제22대 총선 무대에 오를 여야 대진표가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이 비교적 조용했던 국민의힘에선 막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선 결과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강경한 공천 원칙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일단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다가 막판에 좀 진통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쉬운 숙제부터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려운 고차 방정식에 좀 맞닥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213개, 그러니까 84%의 이제 지역구 공천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주로 우세 지역에서 조금 잡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하고 영남권인데요. 강남병의 그 유경준 의원, 이분이 이제 사실상 컷오프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이 그 해당 지역구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 이분은 삼선 의원인데 거기가 이제 국민추천 지역구로 배당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런 입장을 시사하는 바람에 아마 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판 진통.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우선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친윤 공천을 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유경준 의원 같은 본인 주장은 본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컷오프된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듯한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뭐 예컨대 경선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질 가능성보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선도 안 붙여주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경선을 해서 점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경선이 아니고 컷오프를 시켜버리면 네. 이분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 작동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영남 나머지 지역 또 강남 지역도 나머지 지역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반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경한 공천 원칙 물음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조금 컷오프 이상하다 했더니 점수 한번 딱 공개하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수긍하지 않으면 재배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만약 무소속 나가서 복당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좀 강합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천,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것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경준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경쟁력이 월등하다, 2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나는 단수 추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이전에 이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재배치가 아마 제한이 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당의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재배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특히 강남 서초와 같은 지역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텃밭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2번 이상 선택받으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채익 의원의 경우에도 삼선 의원이기는 하나 본인이 이제 탈당해서 출마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우리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그 기강이라는 최소한의 기강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의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복당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지금 취했고, 사실상 유경준 의원이나 뭐 송석준 의원의 경우에도 이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또 이미 또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 과정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본인이 뭐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수치를 밝혀주고 순위도 밝혀주고 또 원하는 경우에는 공천 후보자들 모두에게 당사자에게는 수치를 밝혀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나 어떻습니까? 국민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계산기 공천하면 공관위가 불필요하다. 음.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요? 계산기라고 하는 게 시스템인 거예요. 점수대로 하고 평가 기준대로 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 이게 예를 들면 국민 추천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공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쟁력 있는 사람도 경선도 못 하고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역 추천 국민 추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새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본인이 그 지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입장에 이게 완전 시스템 공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점수도 다 공개를 했지만 앞선 사람이 있고 뒤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별 차이가 없고 다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보다 낮으니까 다 동일하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정무적 판단이지 그게 어떻게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라 하면 점수대로 어느 점수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거기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무적 평가가 있다.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의 그 지역에서의 지지율에 비해서 그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낮을 때 뭐 이와 같은 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윤심 공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도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 여론으로 볼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있어서 어느 쪽이 공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뭐 그 몇 가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후보자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있는데 이제 누가 좀 당선 순위권으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나 또 지역 안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뉴한 전 혁신위원장도 보이고 김행 전 장관 후보자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에 뭐 한 150여 명이 지금 아마 그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신경 쓰는 것은 뭐 청년 여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대표성 여기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별히 좀 취약한 지역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2021년에 그 당원 당규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그 정당 지지율이 15% 미만이 되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그 비례대표 가운데 25%를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 안정권을 22번까지로 볼 때 25%면 최소 5석 정도 네. 이것을 안정권에 특히 호남 출신들에게 배분할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분은 이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경우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에 기여한 바도 있고 또 선대로부터 그 4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하고 기여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요전번에 그 인천을 방문해서도 호남 사투리를 걸쭉하게 구사하는 등 본인이 호남 사람임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의 대표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은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조금 받아들여 주십사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호남 지역에 많은 분들을 배치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지역구에 당선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남 지역이 많을 거고 네. TK 지역도 많겠죠.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선권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뭐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호남 출신들을 많이 배치시켜서 들어오게 하면 호남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여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차원에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하겠다 하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국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의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은 지역구로 안 되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지원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행 전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했다가 이제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런 분이 또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시면 국민의힘의 지금의 이 쇄신 이런 거하고 맞는 겁니까? 그리고 김장겸 전 MBC 사장도 그래. 지난해 10월에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또 나와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하고 뭐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또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에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꾸 후보로 나오겠다고 등록하고 이러는 것도 당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시겠어요? 아니 특정 인물의 뭐 평에 대해서는 뭐 공관위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순번을 정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사실상 그 더불어미래연합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재 영입되신 분들도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그런 식으로 각계 인물 평가를 하자면 뭐 한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 얘기는 좀 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약을 몇 개를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공 분야 정책 공약이었어요. 총선 이기면 국정원이 대공수사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겨냥한 거 맞는지요? 이 국정원법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개정된 것이 올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지형상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런데 이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거든요. 대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형법상의 수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정보와 첩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간의 국정원에서 축적된 그 대공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고도의 기밀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그런 수사 능력을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이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경찰로의 이첩 이것을 원복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지금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그런 판단의 배후에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더불어미래연합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하는 분들, 소위 뭐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국가안보를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공 분야 정책에 대해서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대공 분야를 꼭 검찰이 잘한다 또는 뭐 국정원이 잘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경찰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간첩이나 이런 거 잘 잡아내야죠, 당연히. 그리고 더 뭐 민주당이 그거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수사의 업무에 있어서 이제 이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못 악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걸 경찰로 이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통진당이 후신이다. 아마 이제 진보당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이 통진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들어와 있나 봐요. 진보당은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정식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정당이 통진당이 후신이고 그래서 무슨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진보당이 물론 저는 진보당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잘 모르지만 진보당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으로 신고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당이 함께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 마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통진당처럼 그렇게 정당 해산 신청을 하셔가지고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이제 수원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았는데 수원이 총 5석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0석이었어요. 영석이죠, 영석. 한석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또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또 탈락을 했어요, 경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요동치는 수원의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에서 이제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석이나 지역구가 이제 5개나 있는 거거든요. 갑을, 병정, 문대 21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석권을 하고 소위 싹쓸이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석이 아쉬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오늘 3번째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문규 전 장관이나 이수정 교수와 함께 후보들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이 뭐 대부분 그동안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원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말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고 수원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야망이 있다. 이런 점을 호소하면서 수원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원의 판세. 수원은 뭐 완전 전통적으로 한 3번 정도 아마 내리 이제 민주당이 전부 이제 석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죠. 그러나 뭐 선거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끝날 때까지 해봐야 돼요. 그걸 뭐 민주당이 원래 잘 나갔으니까 계속 잘 나가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늘 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뭐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수치만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세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또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새로 도전하고 또 국민의힘도 새로운 후보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수원 지역은 뭐 경쟁이 좀 치열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지역구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서 이기는 것은 경기도 전체 판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당이 상한을 걸고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마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야당에서 이제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비명 행사 물음표라고 한 것이 비명 행사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아니다,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면 컷오프라거나 아까 국민의힘의 그 컷오프 2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컷오프라거나 아니면 지역을 아예 특정 지역으로 뭐 지정을 해서 더 이상 경쟁을 안 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건 의도를 가지고서 특정 인물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경선을 해서 경선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마 어제 이제 발표된 게 좀 눈에 띄게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는 보통 이제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경선 50% 50대 50 정도로 지금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경선의 내용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뭐 조정을 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함께 경쟁하고 경쟁한 가운데 결과를 가지고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개인기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경선을 통해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의 반영이었다. 네. 근데 결과 발표도 하필이면 왜 10시에 심야하시는지 이제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뭐 한밤에 비명 행사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피해 수요일이다 이런 평가도 나옴직한 것이 누구나가 다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 현역들은 탈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친명계 원외 인사 주로 좀 신인으로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도 뭐 시스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정성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다면 평가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의원들이 주로 하위 10% 20%에 많이
거기에 지금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김한정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하위 10%니까 30% 페널티가 있는 것이고 박광원 의원도 뒤늦게 밝혔어요. 어제 하위 20%에 본인이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소수점 이하로 해서 뭐 0.4 몇 %인가 깻잎 한 장 차이로 본인이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친명 비명으로 너무 반으로 나뉘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 그 반대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친명 비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공천 혁명이다. 위대한 뭐 공천의 혁신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하나 더 여쭤볼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위 10%, 20%의 비명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평가를 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쫙 이 명단 놓고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역 의원들의 평가는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었고 이 평가는 이미 작년 12월에 맞춰졌어요. 그걸 봉인하고 갖고 있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준 거잖아요. 현역들이 4년 동안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위 10%, 20%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비명이 많이 있고 현역들은 대부분 이제 저는 친명보다 비명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4년 전에 공천할 때 친문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보면 친문이 훨씬 많아요. 지금 현역 의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늘 본인들을 광고하고 알리고 이러려고 하죠. 왜냐하면 당선되고 싶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2월에 이미 끝났던 현역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 평가에도 다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어떤 점수 줄지를 결정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활동했던 의원들이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나온 거나 아니면 다면 평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건데 그 내용마저도 모두 다 조정이 가능해요? 169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이 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똑같은 점수를 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반영돼서 누군가가 10%, 20%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그대로 총선에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마치 일부러 비명계를 떨어뜨리고 친명계를 붙이려고 했다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손발을 묶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30m 앞에서 한 사람은 뛰고 한 사람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과연 온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군산에서 김의겸 의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역 신영대 의원이 됐습니다. 네. 신영대 의원은 하위 퍼센트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지금 기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곳에서 뛴 두 선수의 경우에는 소위 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의겸 의원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저는 이 지금 지역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예를 들면 하위에 포함된 분들은 누군가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가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10%, 20%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하위 10%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하고 공천 과정에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포함이 되는 평가 안에서 그분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경선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명은 그러면 다 하위에 들어가고 비명은 위에 가고 이런 아니잖아요.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 의원들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내용들이 이미 12월에 마련된 것이고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익을 당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두 분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지역이 남았어요.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결선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건 모르죠. 네.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원래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나오고 이수근 네. 변호사가 이제 탈락하고 두 분이 네. 결선을 하게 됐는데 그건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모르기 굉장히 때문에 높죠. 관심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은 좀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이제 어쨌든 본인을 비명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고 이러고 네. 또 본인이 또
이미 하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누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듣겠습니다. 의정평가에서 정말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던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3인 경선 지역이 7개가 있었는데 결선 투표에 붙여진 곳은 박용진 의원 지역구 딱 한 곳뿐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의심스럽고요. 결과는 뭐 박용진 의원께는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물어보나 마나 좀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공천하면서 경선할 때 3인 지역구라도 이적은 결선을 합니다. 또는 이건 결선 안 합니다고 정해놓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인 지역구가 여러 곳 있었는데 이쪽만 결선한 것은 여기는 결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지금 공천이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양평 갔습니다. 양평 가서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와 함께 원희룡 장관에 대한 견제까지 함께 날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할지 안 할지도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지금 후보로 나온 원희룡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국토부 장관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더라도 어쨌든 이 이후에 나와서 원희룡 장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타당성을 계속 주장했던 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또 본인을 고소하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원희룡 전 장관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래 예정돼 있던 일안에서 이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뀌는 그 지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작동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천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슈나 아니면 어떤 정책 이런 부분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또 이제 본인이 경쟁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슈나 정책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품백 가지고 한동안 씨름을 하다가 특상특검법이 이제 부결되고 나니까 꺼졌던 양평 고속도로 불씨를 다시 점화해서 네거티브 공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방식으로의 총선 전략을 구사하시는 건가? 과연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민주연대 결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같이 함께 행동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의 이름을 또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민주연대. 예, 민주연대. 아마 새로운 미래가 워낙 이낙연 전 대표 이미지가 강해서 이 부분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너무 이름을 자주 바꾸시면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네 분이 이제 함께 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그 개혁신당인가요? 네. 그쪽으로 가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색깔이 그래도 남아 있는 쪽으로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역할하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분들이 어쨌든 공천에 반발해서 나가신 분들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 실망감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뜨고 나서부터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요. 계속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신당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혁 신당이 또 중간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제3지대로서 신당이 지금 현재 이제 민주연대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정당들이 다시 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제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새롭게 결성될 민주연대가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좀 파급력은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범야권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좀 비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모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이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네. 기존의 개혁신당과 합당도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이제 존재감이 미미하다라고 여겼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지지율이 낮은 점, 그리고 또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점, 이런 것들로 볼 때 일단은 그 단기적인 과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4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역 그렇죠. 의원이 일단 5석 이상을 되는 것을 좀 목표로 뭔가 단기적 과제를 좀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예, 즉 그 말씀은 추가적으로 이탈한 의원들이 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뭐 경선 치르고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잔류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을 치르고 나면 출마를 못 해요. 그렇죠. 그 지역은 못하지만 못 다른 하죠. 지역은 갈 수는 갈 있긴 수는 해요. 있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면 본인의 지역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밭을 갈아놓고 이랬으니까 쉬운데 새로운 지역구에 또 도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있었던 지역구로 나가실 거예요.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선을 치른 분들 입장에서 나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허. 당에 남아서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시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가능성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5석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글쎄 뭐 지금 서른 의원 말로는 한두 분 정도 계실 그 있다. 컨택을 네.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5석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3월 20일 기준인가요? 그 선거 보조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재정적인 차원에서 도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기호 3번을 획득하려면은 6석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탈락된 분들조차도 상당히 당에 잔류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높게 관측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에 좀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합류가 무마되면서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합류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뭐 올라오는 새라고 할까요? 오름세가 조금은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즉 민주당한테 잘 될 게 없다, 도움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당도 상황이 만만치 네. 않으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논평을 상당히 많이 내놓으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비례정당에 있어서 그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신장식 변호사가 지민비조인가요? 이제 그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혁신당을 찍으라 찍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늘 뭐 더불어 몰빵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양손에 빵을 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이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라는 지금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앞으로 조금 이게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질까. 하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난망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너무 열심히 연대를 하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가장 두려울 것 같긴 해요. 연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연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연대라고 하면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죠. 지향점은.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연대는 불가능해요. 당도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구석을 아무래도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겠죠. 중도층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경쟁 상대예요, 사실은. 뭐 연대라고 하는 개념, 아까도 제가 말했던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연대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 연대를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연대하지 않을 거고요.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